유연체 정치 시선, 유연하게 삐딱하게. 오늘 국민의당이 창당대회를 열었습니다. 이로써 안철수 의원이 탈당한 지 51일 만에 신당에 닻을 올렸는데요. 공동대표 안철수 의원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국민의당에 이번 선거에 제 모든 것을 걸겠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길을 열지 못하면 대한민국에 더 이상 미래가 없다는 각오로 뛰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누구도 가보지 못한 정치 혁명의 길을 시작합니다. 국민을 위한 국민의당이 첫 발자국을 디디는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네, 자, 국민의당 과연 우리 정치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또 국민의당은 이 지금 창당대회를 계기로 해서 지지부진한 지금 지지율을 역전시킬 수 있는 어떤 반전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까요? 정치권 이슈를 용인대 최창렬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국민의당이 본격적인 출발을 했는데 제3당의 출현, 중원과 중도를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이 창당만으로도 우리 정치 지형에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일단 17석의 제3당이 출범을 한 거죠. 네. 기존에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으로 양분되어 있던 정당 체제 자체가 최소한 외형적으로라도 이제 변화를 보인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국민의당이 지향하는 바가 양대 정당의 기득권 구조, 이 담합 체제를 깨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이념적으로도 지나치게 좌나 우에 치우치지 않고 중도 개혁의 길을 지향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지금 말씀처럼 정치 혁명의 길을 가겠다. 그리고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민의당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얘기했는데 네. 생각보다 앞날은 그렇게 녹록지만 않아 보이는 것이 또한 현실이기도 합니다. 네. 네. 자, 새로운 길, 누구도 가보지 않은 정치 혁명의 길이기 때문에 상당히 초반부터 어려움을 겪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것이 구체적으로 나타난 게 교섭단체를 창당 전에 창당일까지 완료를 못했어요. 네, 이건 그렇습니다. 어떤 한계로 봅니까? 일단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하면 여러 가지 이점이 있죠. 물론 이제 총선 이후에 의석 분포가 중요하겠습니다만 네. 총선 전이라도 지금 이제 국회 여러 쟁점 법안들이 계류돼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제3당으로서 몫을 낼 수 있는 하나의 세력 분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단체 교섭회의 그렇죠. 일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있으니까 원내 네. 교섭단체 구성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일단 세석이 부족합니다 지금. 물론 이제 박지원 의원과 최재천 의원의 뭐 입당 가능성도 있긴 있습니다만 네. 뭐 그것도 그렇게 높지 않아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요. 지금 일단 국민의당의 그 바람이 좀 일단 주춤거리는 거죠. 멈춰 네. 있는 거죠. 그것은 더불어민주당이 반대로 뭔가 안정세를 찾아가는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이는 겁니다. 지금. 네. 그래서 국민의당이 최근에 여러 좀 악재들이 있었어요.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한상진 위원장의 이승만 국부론에 관련된 발언이라든지 네. 그리고 당내 계파 갈등으로 비칠 수 있는 그러한 뭐 문자 메시지에 의한 혼선 같은 거라든지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지금 이제 호남 민심이 좀 주춤하고 해서 오늘 이제 창당은 했습니다만 원내 교섭단체 구성도 안 됐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향후 민심이 과연 이제 국민의당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그리고 어떠한 내용으로 국민들 앞에 당의 모습을 선보일 것인가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거죠. 아직도 구체적으로 뭐 정치혁명을 얘기했고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당이라고 얘기했습니다만 무엇이 양당과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과 다른 것인지는 아직은 구체적으로 선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네. 바로 그러한 것들이 더 국민의당이 당면한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상당히 어려운 처지인 것은 분명하지만 일단 이 국민의당이 이미 예. 정치 지형에서 작은 변화를 만들어내는 건 사실 아닙니까? 그렇죠. 국민의당이 생김으로써 더불어민주당의 당명도 바뀌었고요. 그렇죠. 문재인 대표 체제가 이제 물러났고 뭐 김종인 위원장이란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만 네. 새로운 체제가 들어섰고 그 자체가 어떤 변화의 기폭제 역할을 하는 것만 분명합니다. 네. 그래서 어떤 무슨 정치적인 세력 다툼이야 뭐 불가피하겠습니다만 네. 이대로는 안 된다라는 그 국민들의 인식을 반영하고 나온 거거든요. 국민의당이. 바로 그렇다면 이제 국민의당이
정말 무엇이 안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설명하고 국민들에게 네. 기존의 양당과 우리는 이렇게 다르다. 국민의당은 이렇게 다르게 해 나갈 것이다를 설명해 나가야 되는데 막상 또 원내교섭단체 구성해야 되고 또 정당으로서의 또 기본 요건은 갖춰 나가야 되고 이런 상황 속에서 공천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네. 그렇다면 현역 의원들 17명에 대한 공천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다면 그들을 그대로 공천하는 게 과연 새로운 길을 지향하는 새 정치와 부합하는 것인가? 이런 것들이 딱 맞아떨어지지 않는 것도 또 현실이거든요. 네. 이런 것들 어떻게 잘 조화시켜 나가느냐가 지금 국민의당이 직면한 난제 중에 난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예. 일단 정체된 이 정치 지형에 매기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아주 작은 가능성만을 보이고 있는 그런 단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지금 당 역학구도 도 만들어졌죠. 안철수 의원, 천정배 의원이 공동 대표를 맡고 이 두 사람의 김한길 의원이까지 합한 세 사람이 공동 선대위원장. 자, 이른바 삼각지도 체제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이제 자, 그동안 안철수 이것이 사당이냐 하는 우려가 이 당내부에도 있었고 그렇다고 안철수를 중심으로 내세우지 않으면 또 당의 동력이 그렇죠. 살아나지 않는 한계 뭐 이런 거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절충안 아닌가 싶어요. 국민의당은 뭐 안철수를 빼고는 현재로서는 얘기할 수 없는 거니까요. 네. 사실 그래서 이 국민의당이라는 이름으로 여론조사를 하는 것과 안철수 당의 여론조사가 달랐다는 거 아닙니까? 뭐 그런 이제 지난 얘기입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제 안철수 의원이 지나치게 이제 전면에 내세워지면은 안철수 개인의 당 같은 아까 말씀하신 사당화 같은 느낌을 또 배제하기 어렵고 말이죠. 네. 게다가 이제 그러니까 이제 천정배 의원이 이제 통합이 되면서 두 공동대표와 또 이제 김한길 선대위원장까지 합쳐서 삼각체가 됐는데 17명 중에서 이제 3명이 선대위원장이 된 폭입니다 지금. 그런데 천정배 의원은 지금 뉴 DJ라고 그래가지고 네. 호남의 현역 의원들을 어쨌든 교체해야 된다는 쪽에 무게를 좀 두고 있거든요. 네. 근데 안 의원도 뭐 그런 쪽에 무게를 두는 것은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이긴 하는데 공천에서 과연 이 부분이 어떤 마찰을 일으킬 것인가. 그러니까 김한길 의원이라든가 이런 분은 좀 다른 생각이죠.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지금 뭔가 이른바 민주계를 끌고 나온 예, 사람들은 이 호남의 현역 의원들과 같이 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에 이제 방점이 있는 게 김한길 의원 쪽이기 때문에 네. 이 두 생각이 어떻게 잘 조화를 이룰 것인가의 문제거든요. 만약에 이 공천 과정에서 이제 불협화음이 나타나게 되면은 새 정치가 이륙하기도 전에 상당히 비판에 직면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아마 이제 그러한 점들을 충분히 알 겁니다. 아마 지금 이 삼각 체제라고 한 이 세 분들이. 네. 그러나 이제 문제는 결국 선거라는 게 현역 의원들이 자신이 공천받기 위해서 이 탈당했다라는 그런 쪽의 생각도 우리가 완전히 가능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호남 현역 의원들이 말이죠. 또 호남에서 이 현역 의원들에 대한 물갈이 또는 교체에 대한 여론이 높은 것도 사실이고 네. 이런 점이 어쨌든 새 정치의 내용과 같이 걸맞게 돌아가야 될 텐데 그것은 여전히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 지금 3당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정치사에서 3당이 그렇게 성공한 예가 별로 없거든요. 네. 14대 때 이제 정주영 전 회장 현대그룹의 국민당. 통일국민당이죠. 네네. 31석이나 얻었어요. 근데 결국은 대선에서 지면서 그냥 또 거품같이 사라지고 말았거든요. 그렇죠. 자유민주연합 같은 경우도 17석 얻고 50석까지 얻었었어요. 15대 때는. 네. 그때 뭐 특정한 지역, 충청이라는 지역 기반이 있긴 했습니다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 3당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안 의원이 자신이 얘기했던 것처럼 의석 몇 개 건지고 뭐 대권 가고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겠으나 정말 자신의 어떤 모든 걸 거는 그러한 제 3당의 실험을 성공시킬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이건 뭐 정파를 떠나서 우리 한국 정당 체제의 발전을 위해서도 그런 기대가 많이 국민들에게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자, 보통의 정당, 이 창당대회는 서울과 수도권에서 주로 여는데 대전에서 오늘 창당대회를 가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건 어떤 네. 상징성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뭐 항상 이제 서울이나 수도권에서만 창당대회 열었는데 전국적으로 뭔가를 확산시켜 나가겠다라는 이런 새 정치의 이제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겠다라는 건데 네. 또 충청권이라는 상징성도 있지 않습니까? 네. 충청이 어쨌든 총선이나 대선에서 가늠자 역할을 해왔으니까 뭐 그런 여러 가지를 고려한 것이라고 보입니다. 예. 네. 흔히 뭐 충청을 증원이다 뭐 이러고 그렇습니다. 선거에서 증원을 차지하지 못하면 선거를 못한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네. 안철수 신당의 그 지점이 역시
제3당, 제3지대, 또 중도, 중원 이런 개념 그런 아니겠습니까? 개념을 같이 이제 지역적으로 결합시킨 것 같습니다. 지금 예. 그런 방향성과 관련해서는 지금 안철수 신당이 뭐 어느 정도 가고 있는 겁니까? 지금 뚜렷하게 어떤 제3의 당으로서의 그 새누리 그리고 더불어민주당과의 차별성을 뚜렷하게 부각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첫 패착이 또 그 국부론 아니었습니까? 그게 바로 네. 이제 첫 단추가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국부론 발언. 이걸 너무 이제 중도란 의식을 하다 보니까 우크릭이 중도다라고 잘못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결코 우크릭이 중도는 아닌 거거든요. 네. 중도 개혁이라는 게 독재자에 대해서 뭐 옹호한다는 건 아니죠. 결국 이제 그분의 이승만 전 대통령의 공과 과를 우리가 균형적으로 보자.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네. 그게 나라를 건국했으니까 국부로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약간 틀어지기 시작했거든요. 게다가 이제 몇 명의 이제 그 외부인사 영입에서 조금 문제가 있었고 이런 것들이 자꾸 겹치면서 새정치보다는 뭐 크게 새정치와 구시대 정치 문법과 무엇이 크게 다르냐 네. 이런 비판에 직면하면서 이제 지지율이 정체돼 있는 거다 이렇게 네. 보여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 중도라는 게 또 가장 어려운 길일 수도 그렇습니다. 있겠습니다. 예. 자, 결국 신당의 성패는 또 이 사람, 인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결국은 그렇죠. 이 부분에서 지금 국민의당이 지금 지지부진한 상태라고 보이는데 이상돈 교수가 국민의당에 합류를 했고요. 이에 앞서서 김성식 전 의원도 또 네, 합류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건 어떤 좀 힘이 될까요? 김성식 전 의원이 합류한 것은 안 의원에게는 그리고 국민의당에게는 커다란 힘이 될 수 있다고 봐야 되겠죠. 지난 2012년도 대선 캠프에 있었으니까 김성식 전 의원이 그 당시 이제 안철수 캠프에 있었잖아요. 네. 그러다가 이제 새정치연합으로 합류하면서 김성식 의원이 이제 합류하지 않았었거든요. 거기에 네. 참여하지 않았었는데 이번에 이제 다시 멀어지면은 역시 국민의당의 가능성을 낮게 보는구나 이런 이제 시그널을 줄 수가 있으니까 일반 유권자들에게 네. 그런 면에서는 김성식 전 의원의 합류가 뭐 다행스럽겠죠.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상돈 교수도 이제 더불어민주당 쪽으로 오히려 가는 게 아니냐. 왜냐하면 박영선 의원하고 상당히 가까운 것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네. 지난 세월호 전국 때 그 비대위원장도 박영선 원내대표가 이제 추진을 했었던 적이 있고 그래서 근데 이번에 국민의당으로 왔습니다. 네.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뭔가 힘이 될 수 있는데 역시 뭐 사람 한두 명도 물론 중요하겠으나 향후 어떠한 좀 그 꼭 명망가가 아니더라도요. 인지도가 높은 인물이 아니라 하더라도 중도 개혁을 지향하는 것에 걸맞는 그러한 사회적 계층을 대표할 수 있는 인물 그런 인물의 영입이 전 중요한 것 같아요. 너무 이 고위 관료 출신들이라든지 뭐 교수 출신이라든지 뭐 이런 전문가 위주로 가는 거는 전 새정치하고는 썩 그렇게 부합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예. 특히 새정치라 하는데 새정치가 없고 예. 청년이 없고 여성이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글쎄 합니다. 바로 그거죠. 네. 예. 그리고 충청이 없다. 예.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네. 네, 잘 새겨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더불어민주당에는 문재인 대표가 마지막으로 성사시켜 놓고 간 최후의 인재 영입이 있었습니다. 문재인 대표에 의한. 자, 바로 청와대 문건 유출 파문의 주역이었던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입니다. 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오늘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합니다. 내가 겪은 아픔을 다른 사람이 겪게 하지 않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정치의 시작 아니겠습니까? 네, 내가 겪은 아픔을 다른 사람이 겪게 하지 않는 것. 자, 조응천 비서관이 어떤 아픔을 겪은 인물인가요? 뭐 워낙 이제 재작년인가요? 벌써 2014년도에 그 청와대 문건 유출 파동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그 이제 주목됐던 게 조응천 전 비서관이 이제 그 청와대에서 이 문건을 유출했다 이렇게 지목되면서 상당히 이제 온 나라가 들썩거렸었잖아요. 네네. 대통령이 찌라시에 해당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그랬는데 결국 이제 조응천 전 비서관은 1심에서 무죄가 났어요.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으로 기소가 됐는데 무죄가 됐는데 바로 이러한 점이 굉장히 이제 특이할 만한 사항이라고 보여지는 게 조응천 전 비서관은 현 정권의 청와대 비서관이었거든요. 지난 정권도 아니거든요. 네. 현 정권의 비서관인데 현 정권이 끝나기 전에 야당에 이제 입당을 했다라는 거니까 이런 예는 잘 없지 않습니까? 제가 기억하기에는 이런 예는 정권이 끝난 다음에 예는 몰라도 아주 특이한 경우거든요. 그래서 지금 본인 얘기처럼
자신 대단히 억울하게 생각하는 거죠. 지금 어떤 그 정권에 의해서 자기가 찍어내기를 당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억울함을 자기가 풀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겪게 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가 정치 시작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자, 공직기강 비서관이다. 그러면 이 정권의 감춰진 부분 또는 이 대통령의 친인척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도 많이 관리하는 자리 아닙니까? 그렇죠. 자, 문재인 대표의 마지막 영입 인사라는데, 자, 문재인 대표가 이 종천 비서관이 하는 이 식당, 식당을 10차례 이상 방문해서 이른바 식구 처리를 해서 데려왔다는데, 굳이 문재인 대표는 왜 이 사람을 당에 들어오려고 했을까요? 조홍천 전 비서관이 만약에 출마하게 된다면은 네. 청와대와 각을 세울 수 있는 가장 좋은 인물이죠. 바로 그 주동 인물로 지목됐던 인사이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내쳐진 인물. 그럼요. 저 청와대에서 유승민 이제, 그렇죠. 의원처럼 똑같은 거죠. 배신의 예. 정치의 대상. 그러니까 야당으로서는 조민서관처럼 좋은 이제 이 제목이 없는 거죠. 지금 이 청와대를 공격하고 현 정권을 비판하고 공격하기에는 최고의 이제 카드라고 봐야 되겠죠. 조홍천 전 비서관이. 네. 그래서 출신도 대구 출신이고, 그리고 또 이제 뭡니까 이 박지만 이지그룹 회장 네. 대통령의 친동생이잖아요. 또 가까운 인연을 갖고 있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네. 검사를 그러니까 박지만 회장이 어떤 구속됐을 때 그 담당 검사가 바로 이 조홍천 전 비서관이었거든요. 네. 여러 가지로 볼 때 야권으로서는 스토리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후보라는 판단에서 그렇게 공을 들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단 정권 심판론에 정권 심판론을 앞세울 앞설 수 수 있는 있는 거죠. 인물이라고 그렇습니다. 봐야 되겠네요. 예. 자, 일단 야권의 분열상은 어느 정도 이렇게 진정세로 들어가는 국면인 것 같은데 여권의 이 친박과 비박 간의 갈등은 더 뜨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자, 친박의 핵심으로 꼽히는 최경환 의원, 이 대구, 경북, 부산, 경남까지 친박 마케팅에 앞장서고 있는데, 자, 오늘은 이런 말로 친박 후보들을 응원했습니다. 참 아슬아슬합니다. 저러다가 혹시 우시면 어떡하나. 정말이에요. 사실은 우리 국무회의나 가보면요. 참 대통령 진짜 불쌍합니다. 한마디로. 정말 불쌍합니다. 예? 저러니 혼자 정말 참 밤잠 안 주무시고 고군분투하고 있는데 우리가 국회에 가서 국회의원 돼서 정상 도와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나온 사람들이 이번에 그 장관 수석 뛰는 분입니다. 네. 자, 친박의 좌장 또는 진박 감별사라고 하는 최경환 의원. 오늘 진박의 정의를 다시 내려놓은 것 같습니다. 자, 대통령의 눈물을 닦아줄 사람 또는 대통령에게 도움을 줄 사람 이런 사람들이 진박인 것 같아요. 지금 최경환 의원의 말을 따르면 국회의원이 돼서 대통령을 도와주고 직접 이제 그 고군분투한 대통령의 편이 돼주는 분이 진박이다라고 정의를 또 내렸습니다. 네. 그 진박 마케팅이 지금 점점 이제 그 총선 때까지 더 수위를 높아갈 것 같아요. 진박 네. 마케팅. 일단 뭐 대구 지역에서는 뭐 진박 출신 6명 뭐 이렇게 딱 거의 정해져 있잖아요. 프레임화 돼 있습니다 지금. 현역 친박 현역 그 의원들을 이제 교체할 그러한 이제 진박 의원들의 개소식에 참석하면서 이런 얘기를 계속 할 거란 말입니다. 지금 오늘만 하지 않겠죠. 앞으로 계속 참석을 해 나갈 텐데 과연 이제 국민들이 볼 때는 이 대구에서 이 진박 마케팅이 얼마나 이제 통할지. 그래서 현역 의원하고 이 진박이라고 불리는 인사들 간의 이 공천 경쟁이 그 지역에서 공천에서 이기면 뭐 당선된다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를 인식들을 하고 있으니까 네. 새누리당의 텃밭이니까요. 얼마나 이길지 그게 참 관심 사항이에요 정말. 유승민 의원 계열 이제 의원들로 돼 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거기 현역 의원들이요. 이제 그분들을 교체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진박 마케팅이라는 게. 그래서 그 사람들은 현재 정권을 도와주지도 못했다. 그래서 대통령이 저렇게 다리가 부러지도록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발목은 잡지 않을지언정 다리까지 부러질 정도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점점 이제 대구에서 특히 대구 경북 지역에서의 진박 마케팅은 도를 더해갈 거고 이것이 과연 어떻게 선거에서 반영될지 공천 결과가 이건 정말 관심거리 중에 관심거리입니다. 예.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교수였습니다.